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물탐 굿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국천왕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세기 후반, 중국 대륙의 거인 후한 제국이 기나긴 황혼을 맞이하고 있을 때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광활한 땅에서는 새로운 강자 고구려가 역사의 전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고구려의 운명을 짊어지고 국가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를 넓힌 정복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부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며 국가의 백년 대계를 설계한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고국천왕은 고구려 제8대 왕인 신대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휘는 남무였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신대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고국천왕은 그중 둘째였습니다. 그의 위로는 형 고발기가 있었고 아래로는 훗날 산상왕이 되는 고연우와 고개수라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약간의 혼선이 존재합니다. 일부 자료는 그를 신대왕의 장남으로 또 다른 자료는 차남으로 기술하여 그의 출생 순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러한 기록의 불일치는 후대의 왕위 계승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가 윤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삼국사기는 고국천왕의 비범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신체적 위용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키가 9척에 달해 거대했으며 외모는 늠름하고 위엄이 넘쳤다고 합니다. 또한 큰 솥을 들어 올릴 정도의 장사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가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신화적인 영웅의 풍모를 지녔음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고국천왕이 태어날 무렵에 고구려는 아직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왕실이 속한 계류부를 중심으로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등 5개의 강력한 부족이 연합한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왕은 계류부 출신으로서 연맹의 수장이었지만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각 부를 이끄는 대가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세력 기반과 휘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전쟁이나 외교 같은 국가의 중대사는 이들 귀족들의 회의체인 제가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절대 군주라기보다는 동등한 자들 중 첫 번째라는 표현처럼 귀족 세력의 대표자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연맹체적 구조는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각 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국론은 분열되었고 왕권은 끊임없이 귀족 세력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태조왕과 같은 선대 왕들의 정복 활동으로 국가는 팽창했지만 그 과실이 각 부의 세력가들에게 돌아가면서 오히려 왕과 경쟁하는 또 다른 권력 중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불편함을 넘어 국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가 마주한 국제 정세 또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400년간 지배해온 후한 제국은 영제의 폭정과 십상시라 불리는 황관들의 전횡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관직을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모순은 거대한 농민 반란인 황건적의 난해으로 폭발하며 제국 붕괴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와 국경을 맞댄 요동지역은 사실상 독립적인 군벌 세력, 특히 공손씨가 바로하는 무법지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고구려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후한의 세태는 고구려가 수건이었던 요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요동 군벌의 침공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대내적으로는 분열된 귀족 세력의 견제, 대외적으로는 혼란한 국제 정세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고구려가 생존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부족 연맹체의 낡은 틀을 깨고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중앙 집권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였습니다. 고국천왕의 통치 철학과 개혁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필연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고국천왕은 176년에 정식으로 태자에 책봉되었으며 3년 뒤인 179년 12월 부왕이 사망하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는 순조로운 권력 이양처럼 보이지만 삼국사기는 그의 즉위 과정을 둘러싼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의문을 남깁니다. 삼국사기 고국천왕 즉위년 179년 기록에 따르면 맏아들 발기가 어질지 못하다는 이유로 나라 사람들이 함께 둘째인 이모를 왕으로 세웠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모는
고국천왕의 동생인 산상왕의 다른 이름으로 편찬 과정에서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은 이미 태자로 책봉되었다는 이전 기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또한 이 기록에 등장하는 발기의 반란과 요동 망명 이야기는 역사적 정황상 고국천왕의 즉위 시점이 아닌 그의 사후인 197년에 벌어진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기록의 혼란은 단순한 오류를 넘어 고국천왕 사후에 벌어진 치열한 왕위 계승 분쟁의 흔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래 왕위 계승 서열이 더 높았던 발기를 제치고 왕위에 오른 산상왕 측에서 자신들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발기가 본래부터 왕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처럼 역사를 소급하여 윤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197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발기의 반란 이야기를 마치 179년에도 있었던 일처럼 꾸며 그가 2번이나 왕위 계승에서 배제될 만큼 부적격자였음을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기록의 모순점은 당시에 치열했던 정치적 선전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즉위 초 고국천왕은 강력한 귀족 세력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왕후 우씨의 친족이자 당시 고구려의 유력 부족이었던 연나부 출신의 어비류와 자가려였습니다. 이들은 왕의 외척이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횡포를 부리는 등 국정을 어지럽혔습니다. 190년 고국천왕이 이들의 전행을 더는 묵과하지 않고 처벌하려 하자 그들은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 수도를 공격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국천왕은 이를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반란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부패한 관리를 처단한 것을 넘어 왕권에 도전하는 기존 귀족 세력, 심지어 왕실과 가장 가까운 외척 세력마저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고국천왕의 강력한 의지를 나라 안팎에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이 특정 부족의 대표자가 아닌 국가 전체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선포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이후 단행될 대대적인 국가 개혁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국천왕의 통치가 고구려 역사에서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단행한 일련의 혁신적인 개혁 때문입니다. 외척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정리한 그는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인재 등용, 민생 안정, 행정 개편은 각각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귀족 세력의 약화와 왕권 중심의 국가 재편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개혁의 첫걸음은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었습니다. 191년 고국천왕은 기존의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 사부의 신분과 배경에 구애받지 말고 인재를 첨가하라고 명했습니다. 귀족들은 동부 출신의 안류를 추천했지만 안류는 자신보다 더 현명하고 강직한 인물이 있다며 서암록곡, 좌물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묻혀 지내던 을파소를 추천했습니다. 을파소는 고구려 제2대 유리왕 시절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가문이 몰락하여 제야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고국천왕은 안류의 말을 듣고 을파소의 비범함을 간파한 뒤 그를 단숨에 고구려 최고의 관직인 국상에 임명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혈연이나 지연, 신분이 아닌 오직 능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기존 귀족들은 어디서 굴러온 돌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고국천왕은 을파소의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곧 나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선포하며 을파소에게 절대적인 신임과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을파소는 귀족들의 견제를 뚫고 고구려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고국천왕과 을파소가 함께 추진한 정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4년에 시행된 진대법입니다. 이는 한국사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로 평가받는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진대법은 식량이 가장 부족한 봄의 관가에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풍요로운 가을에 수확하면 낮은 이자 혹은 원공만을 갚게 하는 구휼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왕권 강화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농민들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귀족에게 높은 이자로 곡식을 빌리거나 땅을 바치고 예속되거나 심지어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귀족의 사적인 부와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왕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백성과 세수는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진대법은 국가가 농민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농민들이 더 이상 귀족에게 예속될 필요가 없어지자 귀족의 경제적 기반은 자연스럽게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왕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병역의 의무를 지는 백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왕권 강화와 국가 재정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국천왕 개혁의 정점은 고구려의 근본적인 통치 구조였던 오부 체제를 재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부족적 성격이 강했던 오부를 왕권 아래에 있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했습니다. 이 개편을 통해 과거 각 부족의 고유 명칭이었던 소노부, 전로부 등은 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그리고 왕이 직접 관할하는 내부라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각 부족이 누리던 독자성과 자치성을 해체하고 이들을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행정 단위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부의 지배층은 더 이상 독립적인 세력가가 아닌 왕에게 충성하는 중앙 귀족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마침내 부족 연맹체 단계에서 벗어나 왕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국천왕은 또한 왕위 계승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의 치세의 왕위 계승 방식이 기존의 형제, 상속에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 상속으로 확립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형제들이나 귀족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왕위의 안정적인 세습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하게도 부자 상속의 원칙을 세우려 했던 고국천왕 자신은 아들이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결국 그의 왕위는 동생인 산상왕에게 돌아갔고 이는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 상속제는 고국천왕대에 확립되었다기보다는 그러한 원칙을 지향했으며 훗날 산상왕의 아들인 동천왕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고국천왕의 개혁은 단순히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력해진 왕권과 중앙 집권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그는 외부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는 군주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성공은 내부 개혁이 외부 역량 강화로 직결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184년 쇠락해 가던 후한의 요동태수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지방 군벌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으로 당시 요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보여줍니다. 고국천왕은 먼저 동생 개수에게 군사를 주어 방어하게 했으나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왕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정예 기병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가 자원에서 한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진 자원이라는 지명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12년 전인 172년 고국천왕의 아버지 신대왕 시절에 명제상 명림답부가 청야 전술로 한나라 대군을 전멸시켰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둠으로써 고국천왕은 고구려가 요동 방면의 패권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임을 과시했습니다. 이 승리는 고구려의 군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요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국천왕의 군사적 성공은 당시 고구려가 보유했던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개마무사로 불리는 중무장 철갑기병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생생하게 묘사된 개마무사는 기수뿐만 아니라 말까지 머리부터 몸통 전체를 철갑으로 무장한 당시로서는 최첨단 병종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현대의 전차 부대처럼 강력한 돌파력을 자랑했습니다. 개마무사들은 긴 창을 주무기로 사용하여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충격 부대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근접전에서는 허리에 찬 환두대도를 보조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갑옷은 주로 물고기 비늘처럼 작은 철판 조각들을 가죽끈으로 촘촘하게 엮어 만든 찰갑이었습니다. 찰갑은 통짜 철판으로 만든 판갑에 비해 방어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몸의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에게 매우 효과적인 갑옷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은 고구려에 발달된 제철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부 개혁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 고국천왕은 이 강력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외부의 침략을 격퇴하고 국경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통치는 정치 개혁과 군사력 강화가 선순환을 이루며 국가를 강성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8년간의 성공적인 통치로 고구려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고국천 왕에게 197년 예기치 않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고구려와 왕실의 즉각적인 정치적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확립하고자 했던 부자 상속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왕좌를 둘러싼 형제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인물은 왕후 우씨였습니다. 그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즉시 공표하지 않고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왕위 계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담하고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왕의 동생들을 차례로 찾아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왕후가 먼저 찾아간 곳은 왕위 계승 서열상 유력했던 둘째 발기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발기는 밤중에 왕후께서 홀로 다니시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며 그녀를 냉대했습니다. 이는 발기가 이미 자신의 세력 기반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굳이 왕후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모욕감을 느낀 왕후는 발기를 돌려 셋째인 연후에게 향했습니다. 연후의 반응은 발기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왕후를 극진히 대접하며 그녀의 편에 설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정치적 동맹을 맺고 함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씨 왕후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비족인 연나부의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강력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발기가 왕이 될 경우 자신과 연나부 세력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날 것이 자명했습니다. 반면 계승 서열이 낮아 정치적 기반이 약한 연후를 왕으로 만든다면 그를 통제하며 자신과 친정 가문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고구려의 전통이었던 형사치수를 통해 현실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씨 왕후는 왕께서 후사가 없으니 아우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거짓 유언을 발표하여 연후를 제10대 산상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정당한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발기는 당연히 이에 불복했습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포위하고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는 것은 큰 죄악이다 라며 산상왕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고국천 왕의 개혁을 통해 왕권이 강화된 탓인지 신하들과 백성들은 발기의 반란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자 발기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가 요동의 군벌 공손씨에게 군사 3만을 빌려 조국인 고구려를 침공하는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산상왕은 막내 동생인 개수에게 군사를 주어 이를 맡게 했습니다. 개수가 이끄는 고구려군은 외세를 끌어들인 발기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전투에서 패하고 쫓기던 발기는 자신을 추격해온 동생 개수로부터 나라를 버리고 외적을 끌어들였으니 죽은 후에 무슨 면목으로 조상들을 뵙겠습니까? 라는 준엄한 질책을 듣고는 부끄러움과 회한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고국천 왕의 죽음으로 시작된 피비린내 나는 왕위 계승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고국천 왕은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군주입니다. 그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했으며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다진 성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단행한 일련의 개혁은 고구려가 부족 연맹체의 낡은 껍질을 깨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기는 이후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이룩할 대제국의 영광스러운 서막을 연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호는 그의 무덤이 마련된 장소인 고국천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인근의 지명으로 추정되지만 수많은 고구려 고분들 가운데 어느 것이 그의 무덤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국천왕의 무덤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그의 시대를 전후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고구려의 고분과 유물들은 문헌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당시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 황해도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등 3세기에서 5세기에 조성된 고분들의 벽화에는 당시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상 수백 명이 동원된 웅장한 행렬도, 주방과 마구간의 모습 등 일상적인 풍경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저총의 씨름도나 무용총의 무용도처럼 당시 사람들의 여가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그림들은 2세기에서 4세기 고구려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고구려의 무덤에서는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금동관과 금, 귀걸이 같은 장신구, 실전적으로 발달한 철제 갑옷과 무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토기들이 출토되어 당시에 발달된 공예 기술과 문화 수준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들은 고국천왕 시대의 사회 구조,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해주는 귀중한 창입니다. 고국천왕과 그가 살았던 격동의 시대, 특히 그의 사후의 역사의 전면에 나서 왕을 선택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왕후 우씨의 이야기는 현대 창작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작된 드라마 우씨 왕후와 같은 작품들은 고국천왕 사후의 왕위, 계승 분쟁을 중심으로 권력을 향한 인물들의 욕망과 갈등을 극적으로 재구성하여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재해석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허구적 상상력이 가미될 수밖에 없지만 자칫 역사책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고국천왕이라는 인물과 그가 살았던 시대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개혁, 군주, 고국천왕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국천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